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과 탄핵 국면, 중대 분수령이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 그리고 내란죄 첫 형사 재판이 오전에 열리고 또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는 이 탄핵 심판 변론이 오후에 열립니다. 대통령은 내일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 모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과 탄핵 모두 직접 설득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첫 소식 최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형사재판과 헌법재판 대응에 모두 나설 계획입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직접 참석하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도 잇따라 참석합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채널A에 법원에 나가 구속 취소 주장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이라며 법 절차대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밝혔던 대로 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구속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로 풀려날 경우 여론 결집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열리는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사실상 마지막 증인 신문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의혹과 직접 연관돼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하는 만큼 탄핵 심판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두 일정 모두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며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이 여론 결집용 메시지를 조만간 승부수로 던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에 핵심 증인 2명이 나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자, 먼저 지난 변론 기일 때 불참했던 조 청장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었는데요. 계엄 당일 밤 대통령과의 6차례 통화 내용,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상 이유를 들어 앞서 2차례 불출석했지만 내일 변론엔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증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비상계엄 당일 밤 조 청장과 윤 대통령이 나눈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6차례 전화를 받았고 모두 국회의원 체포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조 청장이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한테서 체포 대상자 15명의 이름을 들었다는 대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인영 사령관이 메모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등 15명을 불렀고 어제 국회 측이 공개한 이 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자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심원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내일 변론에서도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둘러싼 국회와 대통령 측의 공방이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또 다른 키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내일 또 나옵니다. 홍 전 차장은 이 정치인 체포 메모 의혹과 관련해 내일 헌재에서 궁금증을 다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내일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서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를 둘러싼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사실 2번 증언 때 쓰시게 됐는데 나가시는 거죠? 예, 나가겠습니다. 예, 나가서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제가 헌재에 가서 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처럼 요 메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나 궁금증을 거기에 나가서 잘 풀어드릴 수 있도록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전 차장은 메모가 몇 종류냐 보다 내용이 사실인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홍 장관이 여러 가지 부분의 메모를 만들어서 뭔가 나름대로 그 신뢰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을 만들기 위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한 기존 설명에 혼동이 있었다고 인정한 뒤 한 말입니다. 저도 명단을 적은 것을 관저 공투에서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네. 22시 58분에 공관 공투의 사항과 23시 06분에 직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사항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당시 증언 내용을 스스로 번복한 겁니다.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방한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여건은 홍 전 차장 말이 계속 바뀐다며 믿을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100가지 종류로 그야말로 카멜레온처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헌재에서도 홍 전 차장을 향한 대통령 측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어제 채널A에 나와 계엄 당일 11시 6분에는 전에 발언했던 공터가 아니라 사무실, 그러니까 집무실에 있었다고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기억이 혼재됐다고요. 하지만 국정원이 홍 전 차장의 당일 동선을 CCTV로 확인한 결과 이 번복한 진술도 사실이 다소 다른 점을 확인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의 1차 통화가 이뤄진 장소가 자신의 집무실이라고 했습니다. 22시 46분에 공관에서 통화한다고 했는데 그때 집무실에서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확인한 CCTV 기록에선 홍 전 차장이 1차 통화 3분 전인 10시 43분 이미 집무실을 나가 국정원장 공관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체포조 관련 언급을 처음 들은 여 전 사령관과의 2차 통화 장소는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라고 했습니다. 22시 58분에도 공관 공터에서 한 48초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명단 관련 이야기는 이미 이 22시 58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시 58분보다 2분 이른 시각 이미 홍 전 차장이 공관을 빠져나갔고 10시 58분엔 집무실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국정원 CCTV에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 전 사령관과의 3차 통화 장소도 공관에서 집무실로 정정했습니다. 직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사항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진술, 하루가 다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헌재에서는 홍 전 차장의 진술 번복을 두고 대통령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수사와 구속, 탄핵 심판 곳곳에서 우리법 연구회에 포위됐다며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내일 법원의 구속 취소 신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어 불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또 불공정한 그런 진행 때문에 저희들은 좀 많은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헌재 탄핵 심판 등 주요 절차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포위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순영 서부지방법원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소장 대행으로서 현재 불공정하고 위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문영배 재판관 또한 우리법 출신. 이들 외에도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 송두환 변호사, 증인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였다고 지목하고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 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모두가 편향된 판결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내일 대통령 10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죠? 네, 내일이 바로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핵심 두 사람이 내일 심판정에 나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대통령 측이 부른 증인이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키맨들이죠. 이 두 사람의 진술을 바꾸든 아니면 무너뜨리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하는 게 대통령 측의 입장인 겁니다. 먼저 홍장원 전 1차장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뭐가 핵심입니까? 네, 싹 다 잡아들여 이 발언의 진원지인 홍 전 차장의 진술은 탄핵 국면에서 큰 줄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쪽은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홍 전 차장 스스로 진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개엄 당일 체포 명단 작성과 관련한 통화와 동선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말을 보탤수록 스텝이 꼬이는 형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꼬이고 있는 거예요?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개엄 당일 통화를 하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었다. 세 번째 통화에서였고 그 장소는 국정원장 공간이었다. 이게 기존 진술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어제 저희 방송에서 그 진술을 바꿨습니다. 명단 불러준 세 번째 통화, 공간 앞 공터 아니고 집무실이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공터는 2차 통화였는데 헷갈렸다고요. 그런데 국정원 CCTV 기록으로도 바꾼 진술마저 하루 만에 신빙성이 깨지고 있습니다. CCTV에 따르면 1차 통화했던 위치도 2차 통화했던 위치도 홍 전 차장의 어제 발언과 달랐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진술이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네, 대통령 측은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체포 메모도 진술도 오염됐으니 못 믿겠다는 거죠. 여인영 전 사령관이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다는 주장과 달리 여 전 사령관은 체포란 말 기억 안 난다고 헌재에서 부인한 상황이죠. 발언까지 흔들리면 체포 진술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다만 체포 지시 자체가 홍 전 처장 한 명만 들은 게 아니라는 점에서 큰 골목을 흔들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처음 나와요. 어떨까요? 네, 그래서 조 청장의 진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조 전 차장 벽을 넘어도 조지호 청장 벽을 또 넘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직접 수차례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거든요. 그 검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점이 지금 대통령 측은 부담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엄 전후로 윤 대통령에게서 6차례 전화를 받아 국회의원 체포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 검찰 조서는 어제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거든요. 왜 마음이 바뀌어서 내일 나온다고 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왜 나오는지 모른다는 게 대통령 측에서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으로 읽힙니다. 나오는 게 좋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간 탄핵 심판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다소 주워 담았던 여인영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 이어 조 청장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면 반길릴 겁니다. 하지만 헌재 출석 이유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재확인하기 위한 거라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군요. 네, 내일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형사 재판도 시작이 되고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한 신문도 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신문까지 법원이 잡은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며 기대감을 비치고 있고요. 오전 법원, 오후 헌법재판소, 그야말로 대통령 탄핵 국면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연 기자였습니다. 자, 여야의 마음은 벌써 조기 대선으로 상당히 향해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조기 대선 말을 아껴왔던 김문수 장관, 오늘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거침없이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네, 대선 시동이냐는 해석 속에 다른 여권 잠룡들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 60명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조기 대선에 선을 그어오던 김 장관,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적극 방어했습니다. 무슨 확장성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가장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해봤는데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보폭을 넓혔습니다. 방송에 출연해 2016년 탄핵 이후 늘 대선 후보였고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이라며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시의원이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변호인단 활동을 문제 삼자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지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공적 지위가 아닌가요? 변호인은 안 되고 재판관은 됩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26일 책 출간 이후 전국을 돌며 시민과 만나는 북콘서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양상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우클릭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쳤습니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는 비명계와 대권 야욕이라는 여권의 공격이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이니 소위 말해 우클릭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클릭 얘기를 자꾸 하던데 우리는 우클릭을 한 바가 없습니다. 원래 민주당이 서 있던 자리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 대표의 첫 보수 발언에 비명계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 초일회는 진보 세력은 나가라는 말인지라며 어떤 토론도 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사당화 현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잠룡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분이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에 있었겠냐.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만든 분이 진보지. 무엇이 진보입니까? 국민의힘은 대권 야욕 앞에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가증스러운 가면극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이 혼란한 틈을 타 중도표를 얻으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의 여권 흔들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혁신당도 함께하면 좋겠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한술 더 떠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과도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당사자들은 뜬금없다며 관심 없다는 반응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야 5당 원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개혁신당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개혁신당도 함께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탁회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더 통 큰 연대를 이 대표에게 요구하며 구체적인 여권 인사를 언급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 혹은 이준석 의원, 혹은 유승민 의원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국가 지도자급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중도 보수 진영 인사들을 다 껴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친명계는 현실성을 감안해야겠지만 연대의 폭은 클수록 좋다며 여권 흔들기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이 가진 정책적 스탠스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소위 진보 정당들과의 그런 스탠스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응하기는 어렵다. 한동훈 전 대표 측은 모든 면에서 같이 담을 수 있는 얘기가 없다, 뜬금없다고 일축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달
이 대표가 대통령 다 된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명계 끌어안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틀 뒤 박용진 전 의원을 시작으로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 김동연 경기지사를 잇따라 만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지난 2019년 살인을 저지른 뒤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사건 기억하시죠? 1심 재판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건데 이런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최다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어민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북한 어민은 북송을 피하려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자해해보지만 양팔이 붙들려서 북한 측에 넘겨졌습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어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한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강제 북송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죄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선고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어민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과 남북 분단으로 인한 법적 제도적 공백으로 피고인들이 적법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선고 유예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한 차례 각하했다가 대통령이 바뀐 뒤 국정원 고발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이 같은 판결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사실상 무죄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죄목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오늘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 직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은 자신들이 사실상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상 무죄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일부 양형 사유에서 밝힌 내용들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만한 것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내린 강제 북송 결정이 탈북 어민들의 기본권과 국제협약 등을 침해해 형사상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했다며 강제 북송은 고문 방지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입었을 걸로 추정되는 피해가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사유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민들은 강제 북송 후 북한에서 처형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북한 주민 납포에서 북송까지 불과 5일 만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치는 등 적법 절차 준수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꾸짖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요청하면 전원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26살 북한군 리모 씨. 생포 당시 턱에 큰 부상을 입어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최근 다소 회복된 모습으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저격수인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 쿠르스크에 도착했는데 단순한 훈련인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를 해방하러 갔습니다. 쿠르스크요? 쿠르스크 그 지역에 우라늄 핵. 우라늄 핵. 그거 나는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건가요? 하지만 곧바로 전투에 투입됐고 동료들이 잇따라 희생됐습니다. 먼저 앞장선 단위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화석을 해준다 해도 호춘 방향으로만 쏴줘서 우크라이나군에 많이 이렇게 무모하게 희생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대한 공포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귀 무인이라고 합니까? 밤마다 이렇게 요동산 감식이 폭탄 떠오르는 그런 무인이라고 하면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당 다 희생됐습니다. 또 함께 파병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무인기를 한국 군인들이 조종한다고 했다며 한국군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님들이 못 견디고 내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군사공무원. 향후 계획을 묻자 고향인 북한이 아니라 남녘의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80%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난민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늘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로서는 북한 군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우리 수출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4월 2일부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건데요. 한국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어제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 마로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예고했었던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비율이 약 25%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 부과 시점을 4월 2일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관세율까지 확정 지은 겁니다. President, have you decided specifically what the auto tariff rate should be?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트럼프는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붙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관세를 물기 싫으면 미국 현지에 제조 공장을 세우고 투자하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대미 1위 수출 상품인 것을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수입 비중이 높은 외국 기업들은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25%보다 더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What about semiconductors and pharmaceuticals? It'll be 25% and higher,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한미 외교 소식통들은 자동차와 반도체 모두 한국의 주요 산업이어서 실제로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상원에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이끌 수장으로 억만장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임명을 승인한 만큼 관세 전쟁이 더 과열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첫 공동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서로를 치켜 세우며 찰떡궁합을 과시했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나란히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동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줄곧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You know, I wanted to find somebody smarter than him. I searched all over. I just couldn't do it. 기술 지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나온 머스크는 트럼프를 돕는 사람일 뿐이라고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And I try to make technologies that improve the world. I'm here to provide the president with technology support. 전기차 보조금 삭감 등 전기차 회사 CEO인 머스크가 하는 일이 이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두 사람 모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f it comes up, how will you handle it? Well, He won't be involved. yeah, I'll recuse myself if it is. 또 연방정부 구조 조정에서 불거진 머스크의 월권 논란에 대해 트럼프는 언론의 이간질 탓이라고 했고 그런 트럼프를 향해 머스크는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옹호하고 그들의 우정에 대해 알려줬다고 평가하는 등
현지 언론들은 두 사람이 불화설 해명을 넘어 끈끈한 브로맨스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관세로 압박하면서도 협상 여지는 열어뒀죠.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에 우리 기업들 바빠졌습니다. 직접 사절단을 꾸려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어떤 행보에 나설지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요 그룹 20대 기업 CEO들과 함께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미팅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준비할 가시나요? 다녀와서 말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통상정책 논의에 나서는 겁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산업 CEO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최 회장과 경제사절단은 방미 첫날 저녁 미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음 날엔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대한상인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벗어나려는 외교전이 치열한 가운데 대미 투자 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론과 관련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반도체에 우리나라 위기라는 얘기도 많은데 좀 앞으로 업계들과 좀 위기도 기회도 있죠. 경제사절단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20일까지 활동하며 치열한 민간 외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서울숲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뀝니다. 45년간 삼표레미콘 공장이 운영됐던 성수동 부지인데요. 77층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섭니다. 강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성동구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합니다. 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와의 사전 협상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개발 대상지는 서울숲과 한강 사이에 위치한 28,000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약 45년간 운영되어 온 삼표 레미콘 공장이 있던 부지입니다. 지난 2017년 공장은 철거돼 현재는 임시 공연장으로 활용 중입니다. 이곳에 지하 9층,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부에는 숙박, 문화시설은 물론 유망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전문 창업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래층의 녹지 공간과 최상층 전망대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덮개공원과 지하 보행 통로도 만듭니다. 두바이 부르즈알리파와 63빌딩, 해운대 LCT 등 국내외 유명 건축물을 담당한 해외 건축사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이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개장 20주년을 맞는 서울숲 일대도 함께 재정비해 대표 수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정부가 안 팔리는 지방 아파트,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입니다. 3,000채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인데 혈세로 건설사 손실을 떠안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가보다 1억 원 깎아주고 잔금을 빨리 치르면 추가 할인까지 해주지만 아직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전체 80%인 17,300채입니다. 1년 만에 2배로 급증한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 악성 미분양 3,000채를 사들입니다. LH가 대대적인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선 건 2010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건설 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손실을 메워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2년 전에도 LH가 서울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36채를 매입했다가 고가 매입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거나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구하기나 분양 전환에 실패한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LH가 떠안게 됩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입 가격과 품질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 추이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가 대변신 중입니다. 미국의 애플 본사를 연상케 하는 곳부터 놀이기구가 있는 곳까지 휴게소의 화려한 변신을 배정현 기자가 경제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좌우로 길쭉한 건물이 마치 공중에 떠 있듯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처럼 동그란 형태의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멀리서 보면 애플의 본사 건물 애플파크와 UFO가 떠오릅니다. 원형이다 보니 기존 휴게소와 달리 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휴게소 안은 복합 쇼핑몰을 방불케 합니다. 놀러 나온 느낌도 들고 애기랑 사진 찍는 것도 많아서 휴게소 같지 않고 그냥 복합 쇼핑몰에 온 것 같기도 하고. 3층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차 타고 와서 바로 여기서 회의를 하고 또 차 타고 와서 서울에 복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 휴게소입니다. 놀이공원이나 관광지에 있는 액티비티 기구인데요. 이렇게 안전장비를 갖추고 밧줄 계단을 오르며 즐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잠깐 쉬어가는 휴게소가 아닌 즐기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 지역에서 놀 곳을 검색해봤는데 맨 처음으로 나와서 재밌어 보여서 왔어요. 휴게소 옆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지난해 개장한 경기도의 한 휴게소에선 다양한 4차 산업 체험도 가능합니다. 휴게소 건물 앞에 서면 홀로그램 패널에서 실제 사람 크기의 아바타 안내원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치킨과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니 로봇팔이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옥상에 설치된 도심 항공교통 모형에 탑승하면 드론으로 촬영한 휴게소 주변 경관을 VR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남한강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진짜 비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장거리 운전 중 휴식을 취하던 휴게소의 역할이 레저와 소비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즐거움, 경험, 추억을 쌓는 그런 공간으로서 휴게소의 역할을 좀 요구하는 면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도로공사 측은 밝아진 휴게소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 더 오래 머물면서 매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배정현입니다. 서울역 앞 광장을 지날 때 담배 연기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서울시가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김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변 시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지나가면 막 품어불면 연기가 막 확 오잖아요. 머리가 삥하지. 담배 냄새 맡으면 목 아프고 기침하고. 흡연급수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길에서 계속 피시니까. 흡연 부스가 따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흡연 구역이 따로 있는 거는 모르셨어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서울역 앞에. 그리고 왜 여기서 피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사람들도 저쪽에 가보면 그 피고 바위 피고 있잖아요. 시민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서울역 광장에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지정할 계획으로 관할구청인 중구와 용산구에 오는 28일까지 관련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처럼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이 되더라도 기존의 흡연 부스는 없애지 않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서울의 가판대와 구두수선대가 16년 만에 새 단장합니다. 넓어지고 밝아지고 파는 물건도 많아진다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16년 만에 바꾼 구두수선대입니다. 기존과 비교해보면 공간은 더욱 넓어지고 색은 한층 밝아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습니다. 성인 5명이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어졌습니다.
천장에는 기존에는 없던 자연 채광창과 환풍구가 설치됐습니다. 밖으로 나와 작은 문을 열어보니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작업대가 있습니다. 가로 판매대, 이른바 가판대의 디자인도 달라집니다. 상품 진열 공간과 수납 공간을 늘린 게 특징입니다. 다양한 물건을 파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겁니다. 어머니가 가판대를 운영 중이라는 남성은 바뀐 디자인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좀 넓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도와서 좀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목이 이렇게 거북목 되는 거 방지할 수 있다 그거죠. 서울 시내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모두 1,276개입니다. 저희가 올해 한 150개 정도 시범 사업 정도의 성격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한 3년 동안 한 총 1,100개 정도 서울시 전역에 있는 거를 교체할 거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실물 견본을 시범 설치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최근 새조개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고 합니다. 새조개를 마구잡이로 훔쳐가는 어선 때문이라는데요.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새조개를 키우는 양식장 근처에 어선 한 척이 나타납니다. 어민들이 접근하자 다급히 달아납니다. 정체불명의 어선은 보름 뒤 또 나타났습니다. 여기 잡으러 갈래? 조개 양식장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이는 불법 조업 어선입니다. 소형 어선 10여 척으로 몰려와 어민들이 애써 키운 조개들을 마구 훔쳐가고 있습니다. 최근 2달간 창원 내 앞바다에서만 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들이 사용한 어구들인데요. 어민들이 추격하자 그대로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선적 이름을 가리고 엔진을 불법 개조한 탓에 뒤를 쫓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민들은 밤새 양식장을 뜬 눈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배당 1톤씩만 잡아도 10톤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규모는 한 100톤 가까이 됩니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른 새조개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고수온 여파로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도매 가격이 10kg에 45만 원 선으로 예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한 5,000원에서 한 5,500원 한 마리. 지금은 이제 한 마리 한 10,000원 정도. 해경은 불법 조업 어선을 추적하는 한편 다음 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에 이어 고지혈증도 국가가 관리하는 질환에 포함되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시에 재야 될까요? 시큰 11시. 당뇨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매달 보건소에서 열리는 수업입니다. 국가관리 만성질환 사업의 일환으로 만 30세 이상 환자들은 혈당, 혈압 관리를 무료로 받고 건강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 자식들보다 어떤 데는 더 고마워요. 자식들은 몰라요. 선생님들은 약이 떨어질 때가 되면 전화를 주셔요. 여기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당황 혈색소 검사도 무료거든요. 앞으로 고지혈증 환자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당뇨 고혈압 관리 사업에 이르면 내년부터 고지혈증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고지혈증은 혈액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과다한 상태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3대 만성질환을 통합관리하면 더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다며 확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세 질환을 함께 앓는 환자는 232만 명에 달합니다. 질병청은 올해 하반기 중 한두 개 지자체 센터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한 뒤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공항 여객기 사고 순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승객 전원이 살아남은 게 기적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전합니다. 여객기 한 대가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땅에 닿는 순간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면서 불이 납니다. 이어 그대로 뒤집히더니 화염과 연기에 휩싸입니다. 뒤집힌 항공기 안에는 승객들이 의자에 앉은 채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ended up, there was like a big fireball out this left side of the plane. And when we got finished, it was I was upside down. 현지 시각 지난 17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착륙 당시 모습입니다. 80명의 탑승자 중 부상자는 현재까지 21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AP통신은 항공기가 너무 강하게 착륙한 탓에 오른쪽 착륙 장비가 망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관 20명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약 20m 길이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땅속에 있는 배수관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17일 영국 가스톤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인데 현지 매체들은 배수관이 터지면서 싱크홀이 생겨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첫 탄핵 심판 변론이 열렸습니다. 직무정지 54일 만인데요. 한 총리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직무 복귀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섭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54일 만에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29번째 탄핵소추 대상이라며 재판관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라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하루빨리 직무 복귀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하고 대통령 수사를 방해했다며 탄핵 사유가 5가지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과 똑같이 200석이라며 이 요건에 미달하는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오늘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4월 18일로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국민의힘은 헌재를 진보법률사무소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법안이 지난 14일 발의됐습니다. 복귀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재판 공백 방지를 위해 후임이 없으면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오늘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4월 18일 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전에 끝나야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충원하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사실상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무시하고 헌재를 진보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복귀영 의원은 특정인 임기를 늘리려 한 건 절대 아니라며 탄핵 정국이 정리되고 나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추진에 나섭니다. 당 차원의 기구를 출범할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소득세 감면도 시사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방안 논의기구 신설을 추진합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TF 성격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33년 65세로 늦춰지는 연금 수급 연령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 중소기업부터 단계적 추진,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등이 의제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도할 일이라고 하는데 탄핵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이 빨리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틀 뒤 양대 노총 면담에서도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개편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 임금만 오르고 실질 임금은 안 올라 월급쟁이에겐 사실상 증세를 해온 것이라며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진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월급 방위대를 꾸리고 있다며 월급쟁이 소득세 감면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립니다. 46년이 지나 이제 와서 재심을 열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유준 기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살해 후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 놨다. 20년 내지 25년 앞당이 났다. 이것은 누구의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이러한 자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을 내란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유죄 확정 판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11.6 사태 46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5년 전 김 씨 유족들이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오늘 법원이 재심을 열기로 결정한 겁니다. 법원은 김 전 부장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김 전 부장 수사 과정 위법성이 기록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재심 결정은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혐의 관련 사실관계와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가 증명되면 확정 판결 이후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은밀한 이중 생활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바로 여당 의원들 얘기입니다. 요즘 종로 가랴 여의도 가랴 바쁘다는 말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 찾아 탄핵 반대 외치곤 국회의원은 대권 잠룡들의 얼굴 도장 찍는다고요. 그래서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대선 준비. 주반 야대? 이게 유행어라면서요. 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플랜 A는 탄핵 기각, 즉 대통령 복귀지만 플랜 B, 조기 대선도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낮에는 탄핵 기각을 외치면서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야간에는 조기 대선 준비 활동을 1등이셔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랜 A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 플랜 B 상황이 오더라도 미천이 될 수 있다. 오늘 뭐 일이 있나 보다. 오세훈 시장님이 여기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 탄핵 반대 집회도 가고 대선 주자 토론회도 가는 의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저희가 세보니까요. 20명 넘는 의원들 헌재도 가고 잠룡도 보러 갔던데요. 이 헌재 간 36명 중 오 시장 행사엔 15명, 김 장관 토론회엔 23명 왔습니다. 둘 다 간 의원도 14명이었고요. 토론회에 온 한 의원, 대놓고 말 못해도 시나리오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냐며 의원마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털어놓더라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뭐예요? 설렁탕 먹으면 두 사람이 같은 편입니까? 네, 한 전 대표 복귀 앞두고 시끌시끌하죠. 이 친명계 인사가 한 전 대표를 높게 평가하자 오히려 손살에 쳤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불법 계엄이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계엄이 진압될 수 있었을까? 탄핵 관련해서도 당 내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민주당과 같은 뜻을 표한 거잖아요. 민주당이란 뜻을 같이 한 게 아니에요. 뭐에 말을 갑자기 그렇게 두 분도 같이 설렁탕 먹는다고 같은 편이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탄핵을 같이 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저한테 민주당 뜻을 따라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친명 실세의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같은 편이랍니다.
자, 이 뉴스에 끝나고 하는 정치 시그널 다이어트 상당히 재밌던데 이재명 대표는 싸워야 할 대상인데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손을 내미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네, 손 내미는 민주당의 이 한 전 대표 측 속내 이미 간파했다며 쳐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00석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윤석열 탄핵에 보내줘가지고 했잖아요. 그러한 공로가 있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하면 한 테두리 안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분명 대표는 하고 있을 거라고. 전혀 아니고요. 국민의힘을 갈라치게 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민주당이 손을 내밀수록 여당 내에서는 또 어려워질 수도 있죠. 네, 친윤계들 벌써부터 대놓고 싸늘한 반응이죠. 큰 관심 없고요. 책을 내시겠다고 하니까 뭐 잘 내셨으면 좋겠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슨 영화가 상영되길래 열왕야랑이 나올까요?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이야기입니다. 8일 뒤에 개봉한다고요. 네, 뭐 나왔습니까? 예고편입니까? 네, 계엄은 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계엄을 정당화하냐 논란도 있겠군요. 네, 탄핵 반대 인사들도 여러 등장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 말로 예고편 시작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상영이 되는 거예요? 네, 국내 한 대형 영화관에 물어보니 이 규모는 안 정해졌지만 상영은 한다는데요. 온라인에선 3.1절에 봐서 애국하자, 이 반대로 탄핵 심판 전 개봉에 세과시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 허구는 최대한 빼고 사실을 기반으로 하죠. 한쪽의 주장에 편승해 흥행만을 노리는 영화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추우셨죠? 겨울이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데요. 출근길 시민들도 이렇게 모자와 목도리를 하고 보온에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고요. 다음 주가 되어서야 날이 풀립니다. 길어지는 추위에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에 한파특보 발효 중이고요. 강원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추운데요. 서울 영하 7도, 체감 영하 1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도 바람 때문에 체감 영하권이고요. 서울 2도, 체감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인데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눈비 예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계속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여야 대표 이 4명이 내일 만납니다. 국회와 정부가 만나서 이렇게 기탄 없이 논의하면 해결 못할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요. 내일 회담 자리엔 상대를 이길 전략보다 국익을 위한 전략을 각각 준비해왔으면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정 반전을 기대합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